결국에는 수급,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고 수요를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 책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포함 역대 문재인 뭐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포함해서 국가가 못한 책임을 집값 못 잡은 안정을 못한 책임을 왜 개인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네. 연소득이 좋아서 내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막느냐. 그리고 왜 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라고 하느냐. 1년 동안 시간을 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부동산 시장에 큰 폭탄이 하나 떨어졌죠. 집값이 어떻든 신용이 어떻든 이제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상은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노도강 금관구는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일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소장님, 우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런 정책이 나올 줄은 혹시 예상하셨어요? 설마 제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한 15억 정도 아파트 예전에 가격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6억을 잘라버린 건 처음 본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게 규제가 하나 더 추가된 거잖아요. 현재는 LTV, DSR 네. 있잖아요. LTV는 담보대출 인정 비율, 집값의 뭐 비규제 지역은 70% 7억까지 10억 아파트면 7억까지 해주고 규제 지역은 5억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소득 대비 또 대출 한도를 정하자 DSR. 그렇죠. 돈 없으면 5억까지도 못 받아 너 안 나와라고 하는데 플러스해서 이제 6억까지 한마디로 집값이 50억이어도 연봉이 10억이어도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에 한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제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 생애 첫 집을 사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생애 해줬고 최초는 네네. 그리고 내가 집이 없는데 새로 규제 지역에 집 삽니다 하면 집값의 절반까지 네. 해줬는데 이거 됐고 이제는 무주택자 비규제 지역도 70%로 줄이고 50%건 뭐건 무조건 6억 원이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 네네. 아니 금액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대출 안 해준다. 15억 원이 고가다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었고 네. 근데 6억 원이라는 돈의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나옵니까? 일단 그 규제 지역의 LTV 지금 타깃이 성동구하고 마포구였잖아요. 0.99, 0.98% 네. 나왔잖아요. 6월 사주자 통계에. 그러면 LTV 50%로 계산하게 되면 1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동구, 마포구 아파트들이 뭐 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 12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그 동네 거래가가 지금 성동구가 평균 한 16억 원, 마포구가 평균 14억 원 그러면 전용 정도 됩니다. 59도 한 12억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마포 성동구 아파트를 틀어막겠다라는 의미인데 12억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12억 이하는 아무래도 서민이 좀 거주하는 보호해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억에 50% 6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금융위가 그 브리핑할 때 왜 6억인가요? 했을 때 저희가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가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갚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에요. 네네. 이게 현장에서 그래서 6억 원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그런 것보다 그 어떤 규제 정책보다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사실은 6억 대출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 나와도 6억이면은 원리금 상환을 한 달에 250, 300씩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월 300만 원 원리금 상환하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만만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소득이 되거나 뭐 대기업 다니는 대기업 맞벌이라면 맞벌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6억까지 커팅이 걸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서민들 수도권이나 인천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감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강벨트 지역들 고가 아파트들은 6억이 이제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가 부담스럽냐면 이제 처분 조건부가 부담스럽습니다. 아. 집 하나 가진 분은
갈아탈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커가지고 방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갈아타려면 내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먼저 잡고 팔 수도 있는데 6개월 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잠깐 생각하면 짧아 보이긴 하는데 계약하고 우리 잔금하면 보통 2달, 3달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개월 내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렵죠. 지금 분위기에. 아, 계약 시점으로부터 반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게 어. 바라본다면 결국 금매로 던져라는 얘기인데 아마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포기하더라고요. 못 갈아탈 것 같아. 내가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6억 이하로는 찾을 수는 있는데 집 하나 가진 사람이 갈아타려니까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게 내 전 재산이잖아요. 이왕이라도 돈을 더 받고 싶은데 빨리 팔아라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갈아타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장에서 이게 너무 예측하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전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이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데 우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직장에서 소득이 좀 괜찮다. 이른바 우리가 물려받은 거 없는 흑수저들한테는 요거 지나치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사실 불리하죠. 불리하고 굳이 따지자면 뭐 저는 양쪽 입장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6월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네. 다주택 투자 별로 없잖아요. 2주택 이상은 없죠. 이제 막혔는데 네. 뭐 2주택 이상 될 생각도 별로 없고 다주택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한 채는 실수요자, 2주택은 다주택자. 근데 2주택은 뭐 양도세도 중과세, 네. 3주택 이상은 더 중과세라는 기준을 만들어줬고요. 대출도 우리 가만히 보니까 소득 대비해야 될 것 같아. 돈 없으면서 집만 비싼 거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DSR 적용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알겠습니다. 나는 1주택만 할게요. 아니면 갈아탈게요. 대출도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더 받을게요. 네. 충실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지 말라고 이제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수급,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고 수요를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 책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포함 역대 문재인 뭐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포함해서 국가가 못한 책임을 집값 못 잡은 안정을 못한 책임을 왜 개인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네. 연소득이 좋아서 내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막느냐. 그리고 왜 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라고 하느냐. 1년 동안 시간을 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은영님은 저희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중소기업 다니는 신혼부부인데 이제 이렇게 현금이 많아야 집 살 수 있으면 내 집 마련은 꿈조차 못 꾸는 세상이 되었네요. 제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만들어주세요 하셨고 반면에 우리 배서정님은 현재 정책을 굉장히 환영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죠. 우리 강수영님은 아이고 지방 사람은 와닿지도 않는 얘기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각자 서 계신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맞습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규제 발표 직후에 서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규제의 그 권역에 들어가는지 봤더니 10집 중에 7집 이상이 해당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4억 원 정도 되니까 현금으로 내 돈 8억 원은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체감되시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장에서도 일단은 뭐 한강벨트나 이런 쪽은 일단 뭐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 규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급매로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또 관망, 매수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라고 해서 아마도 7월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 크게 떨어질 것 같고요. 상승률도 크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거 금강구나 노동항이나 경기 인천 지역이 네. 사실 관건이잖아요.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6억 규제 크게 타격감이 없고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들이 뭐 12억, 13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좋은 지역은 아파트들이 뭐 대체적으로 평균 거래가가 한 6억 원에서 그렇죠. 8억 원 정도 판교, 되니까. 분당, 네. 과천 빼고는 뭐 대부분 지역들이 비싼 아파트들이 12억, 13억 되기 때문에 크게 타격감도 없고 오히려 반사 기대
야, 우리 지역으로 풍선 효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대출이 6억 원 이상 안 나오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우리 지역으로 손님들이 올 거다. 과거 이제 학습 효과를 기대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강남이나 핵심 지역들 규제하면은 이렇게 번져 나왔고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는데 결국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심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지역들은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고 있고 제가 어제 광명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 서울 가까운 곳에 광명 다녀와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 뉴타운 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6.27 대책이 그래도 강력한 대책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얼어붙지 않았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뭐 문의도 많고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손님이 와가지고 아, 막 그래요? 상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지역은 오히려 타격감이 없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6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들이고 뭐 실수요자들이 또 접근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를 한다. 아. 이제 서울이 강남 한강벨트가 묶이면 이제 잘 된 거 수요가 아니냐. 분산될 거다. 수요가 분산된다. 그쪽으로 몰리는 돈이 좀 번져나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또 보여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소장님. 이번 정책이 6억 원으로 그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거는 집값이 비쌀수록 정책의 규제 강도가 굉장히 세진다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는 전용 8사 평균 거래가가 지금 30억 원을 넘었잖아요. 평균이 30억 넘습니다. 그럼 여기는 현금으로 24억, 25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동네니까 네. 초강력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네별로 어느 동네가 이번 조치의 타격이 제일 클지 요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가격이 높을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역설적으로 또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다 돈이 있습니다. 아, 돈 어디서 나요? 25억 막 다 집에 있어요? 대출 받아서 사기보다 네. 사실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소득 시장이 아니라 저는 자산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이 있는 사람이 팔고 여윳돈을 보태서 또 대출 조금 받아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는 돈 좀 있는 분들 중에 대출을 일부러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받아요 대출을. 자금 왜요? 출처라든지 아. 뭐 소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냥 대출 받으면 편하니까 입증하기 편하니까 대출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 강남 3구, 용산구 거래량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타격감이라고 본다면 어차피 대출 20억,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네. 대출 30억 받아서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30억도 대출이 되는군요. 뭐 거의 빌딩 사는 개념으로 네. 이제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타격감은 있다. 거래량은 떨어진다. 상승률도 둔화되겠으나 뭐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돈 있는 시장이다. 그쪽은 그냥 정말 어나더 리그가 된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저는 타격감은 마포나 성동이나 아. 이들 지역들이 그러니까 한 20억? 25억? 네.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돈이 아주 많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초구에 들어가려는 분이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살려다가 안 돼 막힌다고 해서 그러면 성동이나 마포 살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마포 성동으로 가려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갈아타거나 서대문에서 오거나 이런 분들인데 여기가 사실 금액대가 딱 걸리거든요. 이 6억 대출이 좀 더 받아야 되는데 한 9억은 받아야 되는데 6억이 딱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출에 6억의 타깃은 저는 마포하고 성동이 아닐까 아, 생각합니다.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의 거래가가 있는 그 지역이 타겟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네. 풍선 효과 생기잖아요. 서대문구, 성북구, 그쵸. 노도강, 또 아유, 최근에 경기도로. 보니까 동작구 뭐 이런 지역으로도 굉장히 동작구도 상승세가 흡사가고 나타난다고. 네. 노량진 뉴타운 쪽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들 지역들 그러니까 15억에서 20억 사이 아파트들이 저는 이번 대책의 타깃이다. 아마 정부도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한다면 이미 토지 거래가 더 지정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돼 있는데 강남보다는 이 나머지 방어선 구축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정부는 한강벨트 남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이 열선이 너무 뜨거운 곳에 고리를 한번 끊고 그게 가자. 문제잖아요. 요렇게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판단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노도강까지 갔다? 그러면 인천 수도권 남부 지역, 북부 지역까지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어선은 끝까지 꼭 지켜야 되는 우리 6.25 전쟁 때 낙동강 네. 방어선 같은 느낌? 네. 근데 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발표 직후에 주말에 나는 조만간 대출 받아서 이사 갈 거야 혹은 집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 했던 분들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일단 비대면 대출은 지금도 안 되고 안 돼요. 있고 주말마다 창구로 못 오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준이 이번 대책이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우리 토지거래가만 하더라도 3월 24일부터 이제 강남이 확대 재지정이 그렇죠. 됐는데 3월 19일이었나요? 아마 그때 발표되고 한 4일 정도 이제 시간을 맞아요. 뒀는데 이번엔 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시차를 두게 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수요들이 몰려들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 27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다음 날 주말이었잖아요. 다음 은행에 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네. 버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는데 기준을 일단 원칙은 27일입니다. 6월 27일까지 계약금 10% 내고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신 분이 이제 저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토지거래가 구역 있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에 토지거래가 구역에 거래를 하려면 먼저 이제 합의를 하고 매매 예약서를 씁니다. 예약이요? 허가가 나와야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먼저 예약서를 그런 게 쓰고 있군요. 가계약금을 일부 냅니다. 네. 돈은 내야 되니까. 그리고 강남구청에 서류를 만들어서 예약서를 첨부해서 넣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강남구청, 서초구청 우리 일이 너무 많아서 빨리 안 된다. 이게 15일 이내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정책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6월 28일 딱 걸리면 네. 이분은 나름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구청에서 빨리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계약서는 못 썼다. 예전 같으면 아마 예약서만 해도 인정을 해줬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질의를 해보니까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계약서의 10%. 한마디로 정책 기조가 예. 어지간하면 해주지 마라. 안 해주는데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해주겠다라는 게 이 정도면은 행정소송에서 안 해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해준다. 그렇습니다. 기조 자체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혼란이 막 생깁니다. 중도금 대출 또 6월 27일까지 모집 공고가 그거 헷갈려요. 진짜 중도금은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네네 보통은 중도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데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도금 대출도 6월 27일이 기준입니다. 6월 27일자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은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정정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6월 28일부터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하루 차이로. 네. 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건설사가 별도의 뭐 대출 상품을 마련하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설사가 그걸 자의적으로 했다고 혼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공급을 늘리자고 하는데 공급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들도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이주비 대출. 아유, 그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그 용산이나 개포동이나 한남동 이런데 굉장히 경쟁 치열한 곳은 저희가 이주비를 지금 사시는 집이 시세 20억이면 네. 160%까지 꿔드릴게요. 150%까지 꿔드릴게요. 해서 20억짜리 집 사면 살고 있다면 30억까지 이주비 대출이 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주비 대출도 6억까지입니다. 이주비 대출도.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우리 동네는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구제됩니까? 구제 안 됩니다. 아. 이번 대책은 아무 구제도 안 됩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그냥 닥치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 1억만 됩니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자, 30억 그러면- 아파트가 있어도 1억. 네. 이게 중도금하고 잔금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은 적용 예외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면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중도금 대출까지는 받았더라도 잔금 대출 전환되는 시점에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다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거나 모집 공고일 시행 기준일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아마 상당히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아마 지금 급하니까 불을 좀 껐는데 저는 후속 조치로 이제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모든 공급이 다 막히거든요. 분양시장, 그러면은 분양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됩니다. 시점을 완전히 뒤로 미루거나 근데 사실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청약을 다주택자들이나 집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실수요자들이 받는 건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6개월도 문제고요. 네. 생애 최초도 70%로 그렇죠. 줄어들었는데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다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규제들이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인데 생애 최초 70% 내린 거하고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전국입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왜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생애 최초나 디딤돌 버팀목 정책자금 대출도 한도를 줄였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굳이 또 이해를 하자면 이게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없었어도 못 해주지 않았나. 겸사해서 그냥 막자. 그냥 어차피 우리 돈도 없는 거 이 기회에 그냥 막아버리자라고 지금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 잔금 치를 때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보면 내 돈이 100% 있어서 들어가는 분보다는 나는 전세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잔금 거의 치르고 그렇죠. 한 2, 3년 밖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들어가야지 그런 하는 분들 분들 많았죠.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대출이 안 된다면서요? 그것도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인데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도 그렇고 네. 아파트 살 때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살고 있어요. 주인이 나가고 내가 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세입자를 집어넣고 나머지 돈을 내가 넣어서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 돈이 모이면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갭 투자로 보고요. 한마디로 내가 잔금을 치는데 내 잔금일에 맞춰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 대출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길이 막혔습니다. 분양도 마찬가지고요.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가 들어갈 때 전세를 맞추는 건 안 됩니다. 전세가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앵커님이 네. 전세 낀 집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을 그냥 세입자를 인수인계 받아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 집에 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입자 네. 사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인수인계 받아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면 무조건 반년 안에 전입신고해야 그러니까 대출 되잖아요. 안 받아야죠. 아. 대출 안 받고 전세 있는 집을 사는 그러니까 이 경우만 얘기네요. 가능합니다. 갭 투자하실 분은 본인 현금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죠. 대출 받아서 갭 투자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대책의 효과 혹은 파장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 규제는 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강력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저는 우리는 다 적응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기 때문에 아 이번에 워낙 강력해서 워낙 될지 강력해도 모르겠어요. 앞서서 이제 이광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후속 대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후속 대책의 공급 내용이 뭐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그런 방식 있잖아요. 뭐 신규 택지 몇만 호 발굴 그거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거는 뭐 사실 효과도 없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공급 물량이 나오겠구나. 지금까지 발표된 공급 계획들도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면 아마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안 될 것 같아. 이런 정책으로 과연 공급이 나오겠어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대출 규제 효과는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빌라는 어떻게 되는지 강영민 님이 물어보시는데요. 빌라도 6억 원 이 규제 받는 건가요? 6억 규제 받는데 네. 빌라가 뭐 고급 빌라 아니면 뭐 6억 넘어가는 경우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다가 아파트가 안 되신 분들은 최근에 빌라 거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빌라는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